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꽤 오랜만에 사심역사 컨텐츠를 갖고 왔어요. 좀 급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사심역사 컨텐츠를 준비한 거는 계엄의 역사예요. 이 계엄의 역사를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뭐 다름 아닌 윤석열 씨 때문이지. 나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요. 내가 그 사람 안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했죠. 반란수괴 윤석열 씨의 이야기를 포함한 오늘 계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PPT로 넘어가면, 자, PPT는 이제 채팅창이 안 보일 거예요. 자, 역사로 보는 계엄 이야기. 123 12.3 쿠데타. 숫자도 123이야. 이거 이제 나중에 교육과정 업데이트 되면 분명히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외우기는 쉽겠네. 아우, 욕 나올 뻔했어. 12.3 쿠데타 수괴 윤석열. 자, 그래서 급하게 제작을 했고요. 자, 알아두기. 이번 컨텐츠에서는 내 정치 성향과 가치관으로 인해 특정 정치 성향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컨텐츠 진행 중 감성이 다소 격해지더라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너는 양해를 바라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원래 좀 욕을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방송 들어온 분들 업 한 번씩 누르고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계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 끝나는 페이지를 내가 안 썼는데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 사례 총 18번의 계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얘도 역사 컨텐츠인데 역대 계엄 사례 이거나 한번 있어야지. 자, 그러면 계엄 martial law, 전시 사변 등 나라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총리와 같은 행정부의 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를 계엄이라고 하죠. 그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고요. Declaration of Martial Law.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이고 계엄을 해제하는 명령은 해엄이라고 그래요. 계엄할 때 그 해엄하고 철자가 달라요. 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는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는 문민통제가 원칙이에요.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민이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민민주주의라고 하지. 그리고 평상시 군인들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배제하고 철저히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맡는 게 군인이야. 그런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는 평상시에 공권력만으로는 통제가 힘들 수 있죠. 우리 코로나19 겪어봐서 알잖아요. 공권력만으로는 통제가 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 극심한 혼란, 소요, 일탈행위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 꼭 하지 말라면 해요. 이게 사람들 심리가 그래. 이런 일탈행위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치안이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금 걸릴 수 있어요.
통금은 걸릴 수 있어. 그 계엄의 세부 명령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뭐 굳이 계엄 명령서까지 갖고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계엄은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근데 윤석열 씨는 자기가 위험하다 자기가 이제 왠지 탄핵될 것 같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발동을 했는데, 문제는 계엄을 발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최후를 더 빨리 앞당기고 말았지. 물론 아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진 않았어요. 자, 계엄의 기본적인 형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요. 보통 치안 유지는 경찰이 하지. 물론 전방 지역에서는요, 그 전방 부대의 헌병들이 민정경찰을 맡을 수 있어요. 그 헌병들 보면 그 전투복에 가슴에 민정경찰이로 막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 전방 지역에서는 치안 유지를 군인이 도울 수가 있어요. 헌병에 한해서. 헌병 만나고 싶으면 뭐 영창을 가면 되겠지만, 뭐 그러면 군생활 늘어나니까 뭐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계엄 상황에서는 군사상의 필요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영장 발부가 없이도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지. 사법권은 검찰이랑 법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계엄 상황일 때는 삼권 분립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가 이 입법이나 사법 관련해서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긴급 조치, N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계엄에 관한 법률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77조가 있고요. 계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을 적용할 지역과 일시를 정할 수 있어. 특정 지역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의가 가능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군대를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치안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권력자 뜻에 의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주 쌩쌩하게 봤어요. 윤석열 씨 덕분에. 계엄 해제가 가능한 자 역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만 해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전체 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50명 이상, 151명이 동의를 해야 돼. 300명이 의석이니까. 그리고 이 계엄 사태를 수습한 다음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는 내란죄를 추궁받아 탄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은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계엄이 남용될 경우 독재 정치, 민주주의 질서 훼손,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주 필사적으로 아주 그 심야에 저항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해제했지. 그래서 계엄의 발동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용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국가 폭력에 대한 포괄적 처벌 입법을 통해 남용된 계엄은 사후 처벌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지. 그리고 이 계엄은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그 민주주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계엄이 자주 선포되면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뭐 같다는 거예요. 우리 계엄 6시간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 나라로 지정을 해버렸잖아. 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야. 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는 국회에 통고 안 했어요. 그냥 방송에서 대국민 담화하고 계엄 선포 끝. 그리고 어디에 안 나왔지. 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돼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국회가 요구하면 해제해야 돼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7년 그 민주화 개헌 때 그때 아마 이 수정된 내용일 거예요. 대한민국 계엄법 중에서는 일부만 좀 볼게요.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사회질서가 교란돼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때 경비계엄을 선포하고요. 자,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이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군인 출입 금지라고 해서 그 계엄군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나 시행 지역 또는 계엄 사령관을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나라 역대 계엄 역사를 보면 중간에 계엄 종류나 계엄 시행 지역, 뭐 계엄 사령관이 바뀐 경우 있고 계엄 선포자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씨는 아마 국무회의에 그 배석된 사람들이 상당수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계엄 선포해버렸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이게 2항 3항이에요. 제4조 계엄 선포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통고도 안 했죠. 그리고 제1항 이거의 경우 만일 국회가 그 정기 기수가 아니고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일단 모여야 돼.
제11조 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이거 중요해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 자, 이번에 계엄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했어.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보냈어요. 요구를 보냈는데 윤석열 씨는 그리고 3시간을 더 버팅겼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의무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도 해야 돼.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일단은 새벽 그 4시 반에 해제 선언은 해놓고 국무회의 심의는 이제 아마 아침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엄 사령부는요. 계엄 적용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만일 전방 지역에만 계엄을 적용할 경우 계엄 적용 지역을 관할하는 각 전방의 군단 본부대에 설치해요. 전방 지역은 군단의 계엄 사령부를 둬요. 그리고 후방 지역은 그 동원사단이 있는 데죠. 방위사단, 동원사단. 계엄 적용 지역을 관할하는 방위사단 본부대에 설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정해서 계엄을 선포할 경우 계엄 사령부는 남태령에 있는, 그러니까 우면산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둬야 돼요.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사단은 아니에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사단급이 아니고 수도방위사령관이 3스타 중장이에요. 군단장급이에요.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설치해요, 보통.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관. 그래서 만약에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는 그 옛날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었어.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동참모의장, 합참의장이 맡아요. 근데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지. 그 육사 출신이어서 그랬나봐. 그렇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해제 요구안을 보내요.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된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요. 국회 요구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 즉시 위헌이 돼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거부권을 즐겼는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 못했죠. 물론 즉시 해제는 안 해서 그렇지. 자, 1987년 제6공화국 개헌 이후에 이제 개헌법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 옛날에 독재 정권은 계엄 선포해놓고 그 당시에 그 해당 대의 국회를 해산시켰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11.6 사태 때 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전두환 씨는 그 5월 17일에 그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요. 그 국회 해산시킨 다음에 그 국회가 해산되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때 김종필 전
국무총리랑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가둬버리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선고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제6공화국 개헌이 된 이후에는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유지가 되고 국회의 요구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해제해야 돼. 자, 근데 이번에 윤석열 씨 국회 장악하려고 했었지. 국회의사당에 헬기 상륙시켰지. 그래서 각종 민주화 운동의 진압 목적으로 계엄을 자주 발동했어요. 4.19 때도 그랬고, 각종 민주화 항쟁 때도 막 계엄 선포하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민주화 혁명을 진압할 목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계엄법을 바꿨고요. 문제는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 다른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거지. 이번만 해도 봐요. 윤석열 씨 국회에 군대 파견했지. 선관위는 왜 가? 그리고 김어준 씨 집에는 왜 가? 응? 자, 계엄 관련 법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날이에요. 김종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가두고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시켜요. 이외에 삼김과 관계가 있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까지 갔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법을 압도해버리면 법적 장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윤석열 씨는 그거를 믿었나 그거를 좀 맹신했나 보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바로 해제하지 않으면 윤석열 씨가 좀 시간을 끌었죠.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탄핵 소출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하면 내란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이거 분명 만장일치 나올 거야. 역대 계엄은 총 18번이 있었고 경비계엄이 5번, 나머지는 모두 비상계엄이었어요. 근데 실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선포됐던 계엄은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로는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은 군사적 충돌이 아니고 여순사건이고 그 14연대 그 군사적 충돌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부대 숫자에는 4가 안 들어가지. 중대는 들어가더라. 그리고 한국전쟁. 이 시기에는 계엄령 되게 여러 번 발동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 발동한 적 한 번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비상사태 중 하나. 대통령 암살됐을 때 계엄 한 번 진짜 길게 발동했지. 그래서 대부분 군부 독재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를 하려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악용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계엄이에요. 그리고 경비계엄은 보통 이 비상계엄이랑 연계적으로 선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할 때 계엄 단계를 좀 계속 조정을 할 때 좀 썼던 방법이에요. 특정 사건에 경비계엄만 따로 선포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역대 계엄 사례를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계엄은 비상계엄이었고요. 1948년 10월 25일에
10월 19일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계엄을 발령하게 돼요. 1949년 2월 5일까지 105일이나 발동됐고 여수 순천 지역의 한정에서 발령했어요. 그래서 선포자는 이승만, 계엄사령관은 김백일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은요, 제주 4.3 사건이 계엄이 좀 늦게 발동됐어요. 그래서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일 정도 선포를 했어. 제주도에만 선포를 했고, 역시 이때는 계엄사령관이 송요찬이었어.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랑 같은 시기에 계엄이 겹쳐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따로 뒀어요. 자, 세 번째 계엄은 한국전쟁 때문에 났어요. 7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때는 9월 때까지는 국군이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0일에요. 그 전까지 선포됐던 계엄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내려요. 경비계엄으로 내린 이유는 인천 상륙 성공한 다음에 계속 북쪽으로 땅을 수복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비상에서 경비 단계로 내린 거야. 그래서 계엄 선포가 안 된 지역도 있었어요.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이제 낙동강 방어선 지역 있죠? 낙동강 방어선 지역은 계엄 풀었어. 자, 그랬는데 다시 1950년 12월 7일부터 1951년 4월 7일까지 다시 비상계엄으로 올리게 되죠. 이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됐거든. 그래서 다시 비상계엄으로 올렸어. 이 시기에는. 자, 그 다음 1951년 3월부터는 남쪽 지역부터 경비계엄으로 내려서 다시 1952년 4월 7일까지 경비계엄으로 바꿨어요. 다시 이때는 북위 38도선 근처까지 땅을 수복을 했었고요. 계엄사령관이 중간에 바뀌어요. 정일권 장군이 이제 육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나고 사단장으로 보직을 옮겼거든. 이때는 보직 해임한다고 보직 해임한 군인을 어디 안 쓰고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곱 번째 계엄은 그 이후 1951년 12월 1일부터 1952년 4월 7일까지 부산이랑 대구를 빼고 다시 비상계엄을 내려요. 부산이랑 대구는 이때는 좀 안전했으니까. 자, 그랬는데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다시 전국 계엄령으로 바꿔요. 이때의 계엄의 목적은 전쟁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이승만이 개헌하려고 개헌 목적으로 계엄을 악용을 한 거예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였는데 임시 국회로 이제 아마 왔다 갔다 하던 야당 의원들을 좀 잡아서 뭘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발췌개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개헌이나 탄핵 이런 중요한 표결은 비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췌개헌 자리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투표를 한 거야. 찬성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발췌 개헌. 대놓고 개헌한 거, 대놓고 누가 어떤 표 썼는지 알아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재헌국회 때는 첫 번째 이승만 선출할 때 재헌국회 의원들만 선출을 했어요. 물론 재헌국회 의원들이 이때는 후보 출마한 게 아니고 그냥 재헌국회 의원들이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 이름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표를 얻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득표 2위였대요. 어쨌든 이승만은 이때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선제로 바꾸고 재선에 성공해요. 그리고 이 계엄 선포 기간 중에는 군 인사이동이 있어서 육군 참모총장이 그 유명한 백선엽으로 바뀌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지. 간도 특설대. 자, 그리고 9번째 계엄은 4.19 때 4월 19일 13시에서 17시까지 4시간 동안 처음에 서울에 잠깐 계엄 선포했다가 주요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를 하죠. 이때 계엄 사령관은 송유찬이었고요. 결국 첫날은 잠깐 경비 계엄을 했다가 결국 비상 계엄으로 확대가 돼요. 한 달 동안 비상 계엄 때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상계엄을 지방의 대도시들까지 했다가 서울만으로 바꿨다가 다시 서울이랑 마산으로 바꿔요. 이때 계엄 선포자가 중간에 바뀌죠. 4월 27일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하게 되면서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허정과도정부가 됐지. 그리고 5월 23일에는 송유찬이 예편하게 되면서 계엄사령관이 최영희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4.19 때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제 혁명 후속 조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 경비계엄으로 내렸어요. 4.19 끝나가는 때라 그랬고, 자 12번째 계엄은 5.16 군사 쿠데타였죠. 5월 16일에 계엄 선포자가요, 사실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는데 군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 계엄 선포자도 장도영이고 계엄 사령관도 장도영이야.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이때는 그냥 쿠데타 사령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 쿠데타 주도는 박정희가 있지만 이때 박정희는 계급이 소장이었거든. 그래서 상관으로 약간 바지사장으로 장도영을 시켜놓은 거야. 장도영은 바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관을 겸임했고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보직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27일 이제 경비계엄으로 내리죠. 그리고 이 경비계엄은요, 이제 역대 계엄 중에 제일 길어요. 558일이나 돼. 그래서 선포자가 장도영인데 장도영이 1961년 6월 14일 이제 육군 참모총장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사장 잘리는 거야. 바지사장 잘리고
계엄 선포자가 계엄 사령관이 김종호로 바뀌고 7월 3일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도 사퇴를 하면서 계엄 선포자는 박정희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박정희는 1963년에 예편하고 대선 출마를 하죠. 다음 1964년에 육삼항쟁이 일어나요. 이 육삼항쟁이 뭐냐면요,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교를 좀 도모하고 있었어. 근데 일제강점기에서 광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20년도 안 됐는데 그 시점에 한일 수교한다고 국민들이 좋아했을까요? 국민들은 당연히 한일 수교 반대 운동으로 저항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정부는 계엄령을 때려버려요. 계엄 사령관은 민기식이었어요. 그 다음 15번째 계엄은 유신헌법 처음 시작될 때예요. 69일 동안 이 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의회 해산됐어요. 국회 해산됐고, 그 계엄사령관 노재현,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해서 박정희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지. 국회가 해산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생기지. 이때는 그 대통령도 국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바뀌죠. 자, 16번째 계엄이에요. 부산 마산 민주항쟁, 1979년 10월이죠. 그래서 부산이랑 경상남도에 계엄령을 때려요. 자, 계엄사령관은 박창금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계엄 선포자가 박정희에서 최규하로 바뀌게 돼요. 이유는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암살이 되거든. 그래서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그 계엄이 다시 이 비상계엄으로 17번째 계엄으로 바뀌게 돼요. 이 12.6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암살될 정도로 그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이 무려 440일, 역대 비상계엄 중에 가장 길었고요. 그 제주도는 초반에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 계엄 선포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자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최규하가 선포자로 됐고, 그리고 그 이제 계엄 사령관이 정승화였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12.12 쿠데타가 일어나죠. 전두환 씨의 생일잔치. 그래가지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을 1979년 12월 23일에 강제로 예편시켜버려요. 군복 벗겨버렸어. 군복 벗겨버리고 그 계엄 사령관 이성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6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최규하는 1980년 8월 16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사임을 해요. 그래서 그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맡고요. 전두환이 8월 27일에 대통령을 취임하게 되지. 참고로 이 계엄이 선포된 기간 중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이 국회를 해산시켰어. 이때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등 3김이 모두 뭐 갇히거나 사형 선고 받거나 그랬지.
자, 그렇고 18번째 기업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있었죠. 12.3 쿠데타. 그 윤석열이 일으켰던 내란인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계엄령 선포 기간이 12월 3일 22시 30분에서 12월 4일 4시 30분까지 6시간이었어요. 계엄 건의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했고, 그 사표 썼지? 그리고 계엄 선포자는 윤석열 씨고요. 계엄 사령관이 박안수야.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서 그 계엄 사령관이 안 됐어요. 그 뭐냐, 이번에 12.3 쿠데타 일으킨 주축 세력들 충암고 출신의 충암회, 그러니까 충암고, 서울대, 육사, 이 사람들이 모인 거야. 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통보를 안 하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숨 걸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족수인 그러니까 정족 표결 가능한 가결 가능한 150명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건 올리고 190명이 들어왔을 때 바로 표결을 붙였죠. 그래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를 했고, 그날 14시 40분 야당 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7일, 오늘이죠. 오늘 17시에 표결을 들어간다고 해요. 참고로 나는 오늘 이제 지방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 끝났고, 그래서 이번 계엄을 통해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 해산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서울로 모이고, 물론 이제 수도권 의원들 위주로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계엄 해제시켜 놓고 나서 바로 탄핵소추안 때려버렸지. 그래서 이제 오늘 표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새벽에 이 컨텐츠를 기획한 그 컨텐츠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나는 오늘 지방 스케줄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 와야 돼요. 대전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의도에 갈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아는 사람들도 막 여의도 가서 막 으쌰으쌰 한다는데 내가 오늘 거기 힘을 보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엄의 역사를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이런 컨텐츠라도 해야지, 이런 컨텐츠를 해서 올려줘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다른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유익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거 컨텐츠만 진행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대전 가는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 원래는 이제 그 목적지가 서대전역 근처라 그쪽으로 가는 서대전 경유 KTX를 예약을 했는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그 아무래도 이게 우회 노선이잖아요. 서대전 경유는 서대전 경유 KTX가 운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센트럴시티에서 유성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로
작고 예매했어. KTX보다 싸지 물론. 다행히 올 때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대전역에서 타거든요. 대전역 출발을 해서 수원역을 거쳐가는 KTX를 타요. 그래서 수원역 경유다 보니까 고속선을 안 타잖아. ITX 마음이랑 가격이 1,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1,100원밖에 차이 안 나? 그래? 그럼 KTX. 조치원역이랑 천안역을 안 멈추고 통과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수원 경유 KTX 의자는 편할 거 아니야. 아닌가? 하여간 그냥 KTX에 앉아서 가는 걸로. 사실 KTX가 수원역 경유 KTX는 산천이 아니에요. 그 기관실 운전실까지 합하면 20량짜리예요. 그래서 탄 거야. 자리가 많아서.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방송 여기서 끊고 자러 갈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 우리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